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6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많이 거쳤고 부가가치세 징수 금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화학과 반도체 호조로 이달에도 수출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석유 제품 수출액은 117% 넘게 늘었고 반도체와 승용차도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과 중동을 제외한 중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지역 수출은 모두 늘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2%를 기록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11.2%를 나타냈고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 2월부터 석 달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여행 수지 적자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반면 방학 등을 이용해 해외로 떠난 우리 여행객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 좀 주춤하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을 성공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신정부 출범 첫날이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초반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열 국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를 해소시키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 역시 올해 2017년 기준 전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들 같이 함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경기의 호조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적들, 우리 기업의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주가 부양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동안 이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이 돼 있고 가파르게 올라온 과열 국면도 있다는 것들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그 이야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87.8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78%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7.75포인트 상승합니다. 상승 포인트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실 겁니다. 2271포인트 장 초반의 저가고요. 오늘의 고가는 2293.69포인트입니다. 현재도 고가 부근 2290선에 바짝 근접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추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역시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45억 원까지 수급이 매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오늘은 기관이 삽니다. 특히나 어제 엄청나게 사들이던 금융투자가 오늘도 거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32억 원 샀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3,230억 원 삽니다. 하지만 투신, 연기금은 오늘도 팝니다. 투신이 849억 원, 연기금이 46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2,330억 원 오늘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합니다. 228만 9천 원, 반등폭이 크진 않지만 9천 원 정도 반등하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현대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네이버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까지 지금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2만 9천 원 상승하면서 85만 원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일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컸고요. 오늘도 이렇다 할 큰 반등은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1% 정도의 상승, 삼성물산 그리고 포스코도 상승하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5만 원대 다시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KB금융, 아모레퍼시픽, LG화학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만 2%대 낙폭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도 646.1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상승이고요.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오늘의 고점은 646.30포인트입니다. 현재 포인트도 오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팔고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서 요즘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406억 원 삽니다. 기관은 373억 원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팝니다. 개인도 21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연 이틀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95,500원대까지 1,000원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실적까지 좋다고 발표가 되면서 95,600원까지 올라오면서 1.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CJENM 소폭이 하락이 보이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소폭이지만 또 상승합니다. 로에는 1% 정도의 낙폭이 보이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트리얼즈, 컴투스, SFA, 휴젤 모두 상승하는데 오늘 돋보이는 건 SFA입니다. 87,2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어느새 이제 9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SFA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CJ 쇼핑은 상승하고요. GS홈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하락하는데 낙폭들이 0.2%, 0.3% 정도로 약보 합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그리고 좀 있네요. 1129원 20전, 6원 60전이 하락하면서 0.58% 하락인데 1130원대가 무너졌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하고 또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루 상승하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장의 또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는지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데요. 오늘 우리 장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단기 조정 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는 유효하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려의 시작은 미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경기는 계절성이 사라지는 EQ부터 회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2분기인 시작을 알리는 4월 고용지표도 매우 좋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다소 꺼림직할 수는 있었지만 산유국들의 감산이 연장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급락 가능성은 적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전일 WTI가 소폭 상승하면서 이런 우려도 좀 경감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다면 아무래도 국내 수출 경기도 개선세가 이어질 소지가 높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되기 나름인데요. 즉 이벤트 해소 이후에 지금 최근의 조정은 아무래도 단기 조정 국면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즉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이노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제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서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공약에서 제시했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의 정책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 추경을 위시한 재정지출 확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소비 개선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경을 통해서는 내수 경기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부진했던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제이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정부 출범을 했고요. 제이노믹스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도 전략들을 수정하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부적인 기대감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서요. 전략은 단기적인 부분을 조금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재정 확대로 인한 내수 기대감도 크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교역량 확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디램 가격 상승세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이어지고 있고요. 즉 두 가지를 조합해 본다면 최우선적으로는 역시 IT 수출 기업과 그와 관련된 부품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의 향방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 영향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우리 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당분간은 환율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북핵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두 가지 부분이 미국 달러 강세를 견인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 이어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발언들도 6월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일 보스턴 총재인 로젠그랜 총재는 올해 3차례 금리 인상과 조기 자산 축소를 전망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재정 확대 요소는 워낙 강세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로의 원활한 외국인 수급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원화 강세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벤트 해소 이후에 불안 요인들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 당분간은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도 한번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켜볼 만한 이벤트, 주요 이벤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시선을 이란의 대선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시각으로 5월 19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두고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맹주 이란의 정치적 행보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2년 전 핵 합의에 이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속에서 사우디를 위시한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이란과의 핵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차기 어떤 지도자가 이란을 이끌 것인가에 따라서 중동 정세 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2차 결선 투표 가능성 여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거는 유럽의 선거와 같이 과반 투표 조건이 있는데요. 후보자들 가운데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로 직행하는 구조입니다. 결선 투표 날짜가 공교롭게도 5월 26일 인점을 감안해 볼 때 5월 오펙 회담이 5월 25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겹쳐진다는 점에서 이란발 정치 불안감이 우리 국제유가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가장 주시하면서 이란 대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19일 이란을 좀 짚어보고 가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내 이슈도 그런데 국제 이슈도 살펴봐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고요. 오는 26일, 27일에는 G7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부터 열리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통상 문제보다는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테러 자금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트럼프가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무역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살려야 되는 만큼 트럼프가 중국을 타겟으로 제2의 프라자 합의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조심스럽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 통계를 보면 4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무려 20% 넘게 증가했는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해나 절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85년도였죠. 프라자 합의 시에는 주요 통화를 봤을 경우에 미 달러에 대비해서 대부분 크게 저평가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정도가 크지는 않고요. 위에나만 현재 5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제2의 프라자 합의를 G7에서 논의한 이후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환시장에 그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이 있다라고 하는데 1대1로 포럼 일단 뭐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죠? 네, 1대1로라는 것은 2014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회 정상회의 때 정식으로 제창한 내용인데요. 현대판 실크로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1대1로의 그 1대라는 것은 완벨트인데요. 중국에서 시작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연결시키는 고대 그 실크로드 길을 말하는 거고요. 1로라는 것은 완로드인데요. 100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합니다. 1대1로 경제권은 65개국이 밀집되어 있고요.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4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30%인 23조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5천 달러로서 세계 평균 10,000달러 이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1대1로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든지 실크로드 펀드를 통해서 인프라 정비 사업을 통한 경제, 무역, 교류 확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 1대1로 국제포럼의 주제와 또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일까요? 네, 주제는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고 그 1대1로를 함께 건설해서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주제인데요. 개막식 뒤에는 28개국 정상들과 함께 원탁 정상회의를 갖고요. 이후에는 92개 국가에서 참석한 190여 명의 그 장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5개 섹션에서 주제별 연구 토론회가 있는데요. 국제협력, 건설, 무역투자, 금융, 교통,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그 어젠다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 교통건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을 비롯해서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기업들도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47개 국유 기업이 1676개 프로젝트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푸른 하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베이징 주변의 공사장 같은 경우는 생산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푸른 하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1대1로와 관련된 혜택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1대1로가 1년 내내 열리면은 맑은 하늘이 계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보호주의 덕에 1대1로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외교를 전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구상한 그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인 점을 세계에 알리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2기 시진핑 그 정부가 출범하는 11월 달을 전후해서 시진핑의 그 국제적인 치적을 쌓는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그 중국이 AIIB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주도의 기존의 그 국제 경제라든지 금융 질서를 깨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통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이런 그 노력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낙후됐던 서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런 촉매제도 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과잉시설 같은 경우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원부자재 쪽에 특수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6개 경제 회랑과 관련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보통신이라든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 그리고 투자, 문화, 관광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산 사업과 관련된 건설 사업엔 투자를 못하더라도 이후에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특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신사업 분야도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1대1로가 이번에 포럼이 개최가 되면서 중국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영향들이 생길 것 같은데 가는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생산 가능 인구, 노동 인구 같은 경우는 500만에서 한 300만 정도가 감소를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데요. 생산성을 고려한 중국의 임금은 미국의 9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 주도의 성장 그리고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을 빨리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40만 개 국유 기업이라든지 1000만 개가 넘는 민간 기업들이 한순간에 첨단 기업이 되거나 고급 서비스 회사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 조정에 따른 시간을 벌기 위해서 1대1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과잉 생산 시설을 이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사업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경제적 영토를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데 현재 65개국 1대1로 국가들과 보면은 11개국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자유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엔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수출 제품의 거의 50% 정도가 기계산업인데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지역의 수요가 크고요. 또 의류라든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유라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상호적인 기브앤테이크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참가자들이 좀 고려할 만한 점,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1대1로와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를 확산시키면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마련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동 지역을 통해서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가는 화물 열차나 그리고 초고속 열차 등이 지금 속속 건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철도를 통해서 서울에서 유럽까지 화물 수송 시간이 앞으로는 7주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의
8분의 1 정도 가격인데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그 수송 비용이 그 해상 운송과 비교해서 현재는 2배 수준이 한 $7,000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게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주변 100여 개 국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택배 사업이라든지 물류 유통 사업과 관련된 도소매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또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하나의 그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한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